핸드폰이 울린 건 오후 3시였다. 박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다. 엄지 손톱 옆 살갗이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지 정확히 13분이 흘렀다. 8억 2천만 원. 남편이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아온 퇴직금. 어제까지 그 숫자는 분명 거기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87만 원.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다. 87만 원.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서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해킹? 은행 오류? 아니면 전화벨 소리가 그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이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혹시 은행에서 거는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여보세요?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순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 댁의 남편분 김태준 씨가 저희와 거래를 하셨는데요. 거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다.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있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 전부터 입원 중이었다. 순이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다. 그런데 거래라니. 무슨 거래요? 우리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투자 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추가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요. 투자. 순이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남편은 평생 은행 적금 외에는 투자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무것도. 그런 남편이 투자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안 해요. 땡. 남편 분명의 통장에서 8억이 이체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요. 지난주 화요일. 남편이 입원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순이는 그날 아침 남편과 함께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었다. 결과가 좋지 않아 바로 입원 결정이 났고 순이는 집에 돌아와 입원 준비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남편은 그 사이에 혼자 은행에 들렀다고 했다. 통장 정리를 좀 하겠다고. 그게 무슨... 순이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든 핸드폰이 땀으로 미끄러졌다. 방금 확인한 통장 잔액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87만 원. 8억이 사라진 것. 그리고 지금 이 전화. 추가로 3천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협박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다. 순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37년.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37년. 명절에도 휴가도 없이 일하던 그 세월. 퇴직하고 나서 비로소 둘이 조용히 살 수 있다고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당장 남편한테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소파에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에게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은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을 것이다.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고 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순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평소라면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지만 지금은 뛰었다. 숨이 차올랐고 무릎이 욱신거렸다.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버스 안에서 순이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통장 앱을 열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87만 원.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8억 2천만 원 출금. 받는 사람은 제이인베스트먼트. 순이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 홈페이지도 소개 자료도 아무것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남편이 그런 사기에 넘어갈 사람인가?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남편의 병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걸어가는 동안 순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어떻게 물어봐야 남편이 충격을 덜 받을까? 하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병실 문을 열었다. 남편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순이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왔어?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 순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 새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여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87만 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이는 남편의 반응을 살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순이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태주는 핸드폰을 순이에게 돌려주고 천장을 다시 바라봤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순이는 기다렸다. 남편이 뭔가 말하기를 이게 다 오해라고 은행 오류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순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안하다니. 그럼 정말로 남편이 뭔가를 한 거란 말인가? 순이는 침을 삼켰다. 목이 너무 말라서 침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태주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박 과장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박 과장. 남편의 회사 후배였다. 태준보다 10살 아래로 퇴직하기 전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순이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말쑥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박 과장이 뭐래요? 투자 기회가 있다고. 확실한 거라고. 원금 보장에 6개월에 30% 수익이라고. 순이는 숨이 막혔다. 6개월에 30%. 그게 가능한 투자가 어디 있나? 은행 금리가 3%대인 세상에. 그런 말에 남편이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8억을 다 넣은 거예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순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힘이 쭉 빠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8억. 37년의 땀과 눈물. 이제 겨우 시작하려던 노후. 아이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살려던 계획.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왜? 순이는 겨우 그 한 글자를 꺼냈다. 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왜 혼자 결정했나? 왜 그런 말에 속았나? 수많은 왜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링거줄이 꽂힌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순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결혼 37년 동안 남편은 항상 강한 척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어려워도 묵묵히 견뎠다. 그런 남편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순이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아까 그 전화번호.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 순이는 그 번호를 다시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네. 같은 남자 목소리였다. 아까 전화하신 분이죠? 제이인베스트먼트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남편이 그쪽에 8억을 보냈다고 하는데 계약서나 서류 같은 게 있나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순이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 제대로 된 투자회사가 아닐까?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몸 전체를 짓눌렀다.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김태준 씨 메일로. 남편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직접 알려주셨죠. 계약할 때. 순이는 질문을 계속했다. 회사 주소, 대표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남자는 모든 것에 매끄럽게 대답했다. 너무 매끄러웠다.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다. 순이는 그 정보들을 메모했다. 추가 입금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금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순이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3천만 원을 더 넣지 않으면 8억도 날린다는 말인가?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 벤치에 앉았다.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면 사기로 인정될까?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8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
순이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투자 사기 피해, 퇴직금 사기, 원금 보장 투자. 수많은 기사와 사례들이 나왔다. 순이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 퇴직금을 날린 사람들.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순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조직 투자 사기로 수법 변경.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단순한 금융 사기에서 투자 사기로 수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 특히 퇴직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 회사 동료나 지인을 통해 접근한다는 것. 박 과장. 순이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남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 그는 정말로 남편의 동료가 맞나? 아니면 사기꾼이 박 과장 행세를 한 건가?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퇴직 서류, 연금 관련 서류, 보험 증서들. 순이는 그 사이를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을 열었다. 명함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남편이 37년 동안 모아온 명함들. 순이는 그 중에서 박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았다. 박재형. 맞다. 박 과장의 풀네임이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순이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박재형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 선배 부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과장님이 저희 남편한테 투자 이야기를 하셨다던데요. 또 침묵. 순이는 숨을 참았다. 박 과장의 반응을 기다렸다. 투자요? 제가 무슨 투자 이야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순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른다고? 남편은 분명히 박 과장이 권유했다고 했는데. 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아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죄송한데 무슨 일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8억이 사라진 것. 남편이 박 과장의 권유로 투자했다고 한 것.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것. 말하는 동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과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그거 사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선배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사칭한 것 같아요. 사칭. 그 단어가 순이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그럼 남편은 처음부터 사기꾼에게 속은 건가? 박 과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던 건가?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명함을 잃어버렸어요. 회사 로비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찾지 못했거든요. 누가 그걸 주워서 악용한 것 같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부터 사기였다. 박 과장도 투자 회사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 8억을 그냥 날린 것이다. 순이는 경찰서로 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피해 금액이 크네요. 하지만 송금을 본인이 직접 하신 거라면 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란 말이에요?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차명 계좌를 여러 단계로 거쳐서 돈을 빼돌립니다.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8억.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었다. 아이들 집장만 도와줄 수 있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아이였다. 첫째 딸 수진. 35살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퇴직금이 다 날아갔다고 말해야 하나?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많이 좋아지셨어.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괜찮지 않았다.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 8억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이 남편을 짓누르고 있었다. 다행이다. 엄마도 무리하지 말고 쉬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수리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더더욱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순이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3번, 4번, 5번. 결국 순이는 받았다. 네. 박순희 씨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이인베스트먼트의 그 남자였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이는 차갑게 말했다. 남자는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못 찾으실 겁니다. 차라리 3천만 원 더 넣으시는 게 나을 텐데요. 절대 안 넣어요. 이미 충분히 당했어요. 그럼 8억은 영영 못 찾으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순이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화가 났다. 자신에게, 남편에게, 사기꾼에게, 세상 모든 것에게. 밤이 되었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은 병원에 있었다. 순이는 남편 없이 혼자 자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았다. 37년을 함께 잔 사람. 그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순이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순이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남편의 병실로 뛰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있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순이가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돌렸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쇼크 상태예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여보, 나야. 정신 차려.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졌다. 삐소리가 점점 길어졌다. 제세동기 준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기계를 가져왔다. 순이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봤다. 의사가 남편의 가슴에 패드를 댔다. 남편의 몸이 움찔했다. 순이는 그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8억이 뭐가 중요한가? 돈이 뭐가 중요한가? 남편만 살아있으면 됐다. 그것만 있으면 됐다. 남편은 살아났다. 1시간 넘는 응급처치 끝에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의사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순이는 남편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샜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7년. 긴 세월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26이었다. 순이는 23이었다. 중매로 만나 3번 본 후 결혼을 결정했다.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난 결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이 들었다. 정이 사랑이 되었다. 새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남편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을까?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37년을 함께 살며 모든 걸 상의하던 사람이, 큰 돈을 쓸 때는 항상 순이에게 물어보던 사람이 왜 8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결정했을까? 아침이 되자 남편이 눈을 떴다. 순이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걱정 끼쳤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남편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다. 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됐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사기꾼들 잘못이지.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6개월에 30%라는 말에 정신이 나갔어. 우리 노후 자금을 좀 더 불리고 싶었어. 그래야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다. 순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순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남편은 조금씩 나아졌다.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남편은 아니었다. 무언가 부서진 것 같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내용이었다. 범인들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순이는 담담히 전화를 끊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순이는 남편의 팔짱을 꼈다. 예쁘다. 남편이 말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올해도 봄이 왔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8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었다. 순이도 살아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됐다. 천천히 조금씩